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소식 딱 봐도 노잼이다라는 걸 한눈에 느껴지죠. 네, 보고서 관련된 자료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는 성향의 누군가가 분석을 해놨던 부분을 보고 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후 부분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 내용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그래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서 요 보고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고서의 출처는 어디냐? 자본시장 연구원님이 직접 분석을 했던 자료 기반이고요. 거기에서도 요 내용 좀 기니까 제가 핵심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현황이라고 해서 연구위원 이성복님이 직접 작성을 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보게 되면은 정의와 유형은 다 알고 계시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 이 가상자산 발행 현황에 대해서도 포인트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채굴 방식과 선채굴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비채굴 가상자산은 자신의 분산원전 네트워크 속에 전자지갑 보유자에게 그 가상자산을 판매해서 유효화하는 방식으로, 선채굴 가상자산은 발행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후원받을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을 미리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행이 된다. 이에 따라 비채굴 또는 선채굴 가상자산의 발행은 토큰 판매라고 불리게 되는데, 가상자산 중 교환 토큰은 일반적으로 채굴 방식에 의해 발행이 되고, 실용 토큰과 증권 토큰은 그 성격상 비채굴 또는 선채굴 방식으로 발행이 된다. 그러나 교환 토큰을 표방하는 가상자산 중에서 비채굴 방식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데, 채굴 방식의 가상자산 발행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상자산의 지급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발행될 수 없다라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분석 데이터 결과를 따르면 13년 4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세계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적이 있는 가상자산 총수는 8,950개를 집계를 했으며, 21년 6월 27일자 거래소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는 5,442개로 파악이 되었다. 13년 4월 27일 이전에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되어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이 7개이므로 동기간에 8,943개의 신규 등록이 되었고 3,508개가 등록 폐지된 것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본시장 연구원 형이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림 1번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림 2번 부분을 보게 되면 초창기에 채굴 가능 가상자산이 주로 이루게 되는데, 그러나 17년도 초부터 비채굴, 선채굴 부분에 가상자산 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했으며 채굴 가능 가상자산 수는 18년도 중반 때부터 완만하게 감소를 했다. 그래서 6월 27일 기준으로 채굴 가능 가상자산 수는 453개, 비채굴, 선채굴 가상자산 수는 채굴 가능 가상자산 수의 11배 이르는 4,989개로 집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이 말은 그만큼 코인의 개수가 많이 늘어났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즉, 많이 상장을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비채굴, 선채굴 신규 등록수는 2020년 7월부터 매월 100개 이상이고 5월부터는 631개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에 갱신을 했다. 채굴 가능 가상자산 등록 폐지 수는 신규 등록수가 적은 만큼 매우 적으나, 이와 반대로 비채굴, 선채굴 가상자산 등록 폐지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3번을 보시게 되면 신규 등록 폐지 추이를 또 보게 되면, 가상자산 생존 기간을 살펴보면 채굴 가능 가상자산을 그냥 암호화폐라고 할게요. 예. 암호화폐는 생존 기간에 또 VPN이 또 끊겼네. 평균 생존 기간은 21개월 정도, 비채굴, 선채굴 암호화폐 평균 생존 기간은 14개월 정도가 된다. 그림 4번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와 비슷하게 암호화폐의 90%
36개월에 52%,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신규 등록 후 60개월 이상이 경과된 등록 폐지 암호화폐도 상당수 존재한다 라는 점, 그만큼 없어진 것도 겁나 많고 새로 생긴 것도 겁나 많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유통 현황을 보시게 되면 재밌게도 비트코인에 비롯해 대부분 교환 토큰의 경우 자신의 교환 가치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교환 토큰의 교환 가치는 대개 지급 결제가 거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성사되어야 발견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10년 7월 18일 교환 토큰 매매 중개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 설립된 후부터 교환 토큰이 주식처럼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되며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 이후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유통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환 가치의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조차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암호화폐가 대중에게 그 발행 목적과 상관없이 매수 매도를 통해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암호화폐는 주식처럼 매일 가격이 변하고 주식보다 더 큰 변동성을 움직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17년과 20년에 투자에 참여하는 대중과 자금의 규모가 급증하는 현상도 보여주고 있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5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그림 5번이에요. 아마 이 5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가상자산 전체의 달러 가치는 17년도 초부터 18년도 초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 팬데믹이 공식 선언된 2020년 3월 이후부터 전례 없는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1년도 초에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채굴 가능한 게 1조 달러 정도, 비채굴 선채굴이 7천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1년 6월까지만 살펴보면 다시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서 달러 가치 수준과 거래금 추이가 보게 되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파란색은 채굴과는 하늘색은 비채굴, 선채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17년도 비채굴 선채굴 암호화폐 수가 채굴 가능 암호화폐 수를 월등히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굴 가능 암호화폐 전체 달러 가치가 비채굴 선채굴 암호화폐 달러 가치를 항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를 들어 암호화폐 전체 달러 가치 중에 채굴 가능한 암호화폐 달러 가치 비중은 20년 5월 말에 최저치 52%를 보인 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1년 6월 달에 70%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채굴 가능 암호화폐보다 소폭 하회하거나 비슷하게 비채굴 선채굴 암호화폐 1일 거래 대금이 21년 초반 때부터 채굴 가능 암호화폐 1일 거래 대금의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었다. 21년 4월 18일 비채굴 선채굴 암호화폐 1일 거래 대금이 최고점 3,700억 달러를 찍었을 때 채굴 가능한 암호화폐 1일 거래 대금도 최고점 2,20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그 차이는 무려 1,400억 정도가 차이가 났다. 시장 집중도를 보게 되면 그림 6번을 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가상자산 수가 계속 증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0개 암호화폐 전체의 달러 가치 1일 거래대금 85% 이상 설명하게 되고, 또한 상위 10개 중에 하위 5개가 설명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상위 100개로 확대하면 암호화폐 전체 달러 가치의 1일 거래대금은 95% 이상 설명을 가능하게 될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 발행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주변 달러가치 평균 가격 지수와 가격 변동을 산출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림 7번과 살펴볼 수 있듯이 채굴 가능 암호화폐 가격 지수는 비채굴, 선채굴 암호화폐보다 월등하게 높으나 가격 변동은 비채굴, 선채굴 암호화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암호화폐 가격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내로, 비채굴, 선채굴 암호화폐 가격 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85% 내로 변동하는 것이 파악이 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은
8년 3개월 동안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암호화폐 대중에게 그 발행 목적 또는 경제적 기능과 무관하게 자본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이 되며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암호화폐의 40%가 등록 폐지되었다는 점과 암호화폐 가격이 하루 사이에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할때 암호화폐 투자하는 개인의 상당히 주의가 요구가 된다는 점과 특히 지금의 암호화폐 가격이 암호화폐 본질적인 교환 가치와 효용 가치의 내재 가치가 기초하여 형성되었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 참고 문건이 뭐 요런 자료를 좀 봤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본시장 연구원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뽑아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아마 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게 소수몽키님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더욱 양극화, 미국 비중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자, 보게 되면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합친 부분이 이쪽으로 4%, 요 합친 게 딱 4% 정도가 대충 딱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해봤으니까 비트코인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알트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간다. 즉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신흥국 부분에 따른 부분이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네, 그래서 상당량 있게 재미난 패턴이 좀 동일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가치 있는 시장 쪽으로 더 집중하는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동일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하나 또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하면 뭐 홍콩은 9월 달에 또 뭐 행정 관련된 뭐 법안 때문에 좀 시끄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일본은 일본 올림픽 부분이 끝나고 나서 확진자 추이가 대략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별로 시장에 별로 좋지 않겠죠. 중국은 이제 막 또 코로나 부분이 이제 막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 부분도 동일시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기업의 실적 추이를 또 비교를 해 보았을 때를 보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 나라 대비 워낙 실적 추이가 잘 나와 주었고, 그리고 또한 뭐 그게 아니더라도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선방을 해주었던 측면으로 인해서 좀 인기가 좀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 인기몰이 또한 계속 유지가 됐던 큰 매력은 아무래도 개미들이 계속 시드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최근에도 하반기에 공모주가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모주에 따른 인기가 계속 한국 증시의 힘을 계속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거기에서 힘을 계속 불어다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히려 조금 더 선방을 해주고 있지 않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미국 부분에 인기가 좋았던 배경은 뭐 당연히 달러에 따른 강세가 요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테이퍼링에 따른 효과로 어차피 나중에 시험지를 딱 보았을 때 예상 문제를 미리 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너 맞출 수 있게끔 예상 문제를 먼저 준 거죠. 예상 문제를 주고 이거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 학생이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짧게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인데,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테이퍼링은 언젠간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미리 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스탠스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 매력 없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더더더 변화폭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도 먹으면서 또 이 주식 시장에서도 또 먹으면서 그렇게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봤을 때 동일한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다 라는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반면에 이걸 또 코인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코인 시장 자체도 해당에 있는 그 유동성 부분을 축소를 시키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이 디파이라는 측면으로 인한 대출 시스템으로 인해서 하나가 붕괴가 되면 연달아 자동 청산, 그러니까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약간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계산값에 의거해서 내가 명령어에 의거해서 그냥 자동 청산을 시켜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중간에 뭐 사람이 일정 결제가 필요한 부분은 잠깐 기다리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국가 부도에 대한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인데요. IMF 때도 뭐 지점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은행 쪽에서도 기존에 어떤 애는 살리고 어떤 애는 뭐 어떤 특정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또 시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해가지고 하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기존의 명령어를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한 애들만 살려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차이점은 사람이 그 해당에 있는 그 서류를 받고 일단 기다려봐. 이게 가능한데 요 시장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 피도 눈물도 없고 얄짤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시가총액 추이가 약간의 버블로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보지 않잖아요. 예. 코리니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 시장도 LTV가 있고요. 네. 그 LTV 부분에 따른 조건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빌리고 쉽게 자산의 시가총액 추이를 키울 수가 있죠. 그리고 그만큼에 따른 내가 설계만 잘 해놓고 그렇게 운영만 잘 해놓으면 그만큼 대출을 받은 만큼 이자를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내서 충분히 그렇게 운영을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테이퍼링이 되면 가장 약한 시장 때부터 빠지게 되는 걸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요거를 왜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코인보다 요런 시장들이 훨씬 더 강해요. 예. 근데 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갔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요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도 약간의 쉼표를 찍는 그런 정체기 기간과 그 쉼표 찍고 나서 퀀텀 점프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도 저런 형태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동태가 보여지는데 이 하반기 기간에서 먹을 수 있는 수익률 추이를 본인이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가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 시즌이 종료되는 가까운 시점이 되면 스테이블 코인들이 빨리빨리 치고 올라옵니다. 순위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이제 막 8월 어떻게 보면 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뭐 요렇게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8월 달 시점으로 미리 찍어 놨던 영상입니다. 나중에 회식을 하거나 또 야근을 많이 할까 봐 혹시나 해서 이렇게 미리 찍어 놨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순위 변동폭이 월당액의 시가총액이 나머지 코인 대비를 다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만약에 도래했었을 경우에는 좀 다르게 좀 봐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테더에 대한 위치는 앞으로 더욱더 공고해지긴 하겠지만 오히려 연합체계가 잘 갖춰진 USDC가
빠르게 순위 변동폭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테더 감사 보고서가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 뭐 어렵죠.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예치금 부분을 보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막 써놔져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어음 부분에 대한 추이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현금성에 있는 자산 추이는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 이런 어음 비분이나 아니면 자산적 비분으로 좀 많이 갖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해당에 있는 충당금 추이를, 그러니까 BIS 비율 추이를 맞춰서 우리는 갖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 라는 게 최근에 또 테더사의 감사회계 보고서를 공개를 함으로써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꼭 8월달 기반으로 이 내용이 먼저 나온 게 아닙니다. 기존 제 기억이 맞다면 21년 3월에 한 번 나왔나? 그럴 겁니다, 아마. 20년도 하반기 거의 가는 시점 아니면 아마 21년도 봄 시즌 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담보비율 대충 계산을 해서 나왔는데, 약간 그때는 완벽하게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점유율 추이만 공개를 하긴 했었죠. 근데 달러에 대한 비보다는 그냥 자산적 추이 비율을 더욱더 높이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한 개인 부분을 훨씬 더 줄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소송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흥국들에 대한 앞으로 뭐 이번 코로나의 회복이 더디게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성장 부분은 더욱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테이블 코인 성장 배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중은행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따른 전략을 가져가고 있으니, 스테이블 코인 쪽에 따른 여러 가지 은행 상품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그 다음 시즌 3에서 보여지게 되는 측면이 될 것이고요. 뭐 요 정도로 보시면 제가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게 될 거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본시장 연구원님에 대한 그런 의견을 보게 되면 진짜 약간 고지식하게 어떠한 딱 틀에 대한 생각에 좀 갇혀서 좀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은 알아요. 왜냐? 그 윗분을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고정관념을 깨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느 정도 저는 입장이 좀 고려가 되면서 그런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